몽상서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강민준하고 우리 푸단대학 경제학부에는 예쁜 미녀들이 아주 많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앨리스는 강민준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고 한 번 더 노력해보기로 했다. 이 말은 보기에는 농담 같았지만 사실 적지 않은 남학생들이 수능 지원할 때 몰래 그 학교에 미녀가 많은지 아닌지 알아보지 않았던가. 게다가 앨리스의 말도 꽤 설득력이 있었다. 경제학 전공은 많은 데이터 분석, 이론 연구, 문장 표현 업무와 관련이 있었다. 이런 일들은 종종 세심함, 인내심, 그리고 좋은 소통 능력을 요구했고 여학생들은 이런 면에서 보통 우세를 보였다. 그래서 각 대학의 경제학부는 보통 여학생이 많고 남학생이 적은 현상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영재실험반이 관련된 전공은 보통의 경제학이 아니었다. 이 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과학 연구 천재들이었다. 실제 상황이 앨리스가 말한 것과 같은지 아닌지는 오직 앨리스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강민준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강민준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여자일 뿐인데 있으면 당연히 더 좋고 없어도 상관없지. 여자가 너무 많으면 칼 뽑는 속도에 영향만 줄 뿐이다. 그래서 앨리스의 약간 장난기 섞인 말을 들은 강민준은 그저 옅게 웃었다. 미녀가 아무리 예쁘다 한들 앨리스 선배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선배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강민준은 원래 단지 농담 한마디였고 사실 별 문제 될 것도 없었다. 하지만 앨리스 곁에서 항상 침묵하던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 여성이 즉시 서툰 중국어로 꾸짖었다. 방자하다. 앨리스 아가씨가 어찌 네가 감히 모욕할 수 있는 분인 줄 아느냐. 검은 정장 여성의 어조는 거만했고 눈에는 경고가 가득했다. 나스? 무례하게 굴지 마. 앨리스가 서둘러 말고 그 후 약간 미안한 듯 강민준을 쳐다보며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강민준은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당신은 누군데? 강민준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나타샤 나스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어조는 차가웠다. 강민준은 예로부터 부드러움에는 약했지만 강함에는 강했다. 그녀가 좋은 말로 했다면 강민준도 기꺼이 웃는 얼굴로 대했을 것이다. 한국 땅에서 외국 여자에게 이렇게 경멸하는 태도로 경고당하다니. 누가 그녀에게 그런 용기를 주었는가. 강민준하고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제 경호원입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서툴러서 우리가 농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앨리스가 말하고 나서 나타샤에게 말했다. 나스, 강민준 하구에게 사과하세요. 그는 제 친구이고 우리는 단지 평범하게 대화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타샤는 분명히 여전히 불복했다. 아가씨, 그는 단지 운이 좋아서 우연히 그 원유 기회를 만났을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나타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앨리스는 눈살을 찌푸리며 화를 내며 꾸짖었다. 나스? 네, 신분을 주의해. 그 분노의 꾸짖음과 함께 강력한 기세가 앨리스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세였다. 이 기세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고 오직 현장에 있어야만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강민준은 원래 앨리스의 신분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이제 보니 아마 그가 그녀의 배경을 여전히 과소평가한 것 같았다. 그리고 앨리스의 분노를 마주한 나타샤는 감히 더 이상 다투지 못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술잔을 들고 강민준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께 사과드립니다. 말하며 바로 고개를 젖히고 단숨에 마셨다. 하지만 나타샤의 사과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강민준을 얕보았고 단지 앨리스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었다. 강민준은 나타샤를 힐끗 쳐다보고 잔을 들지 않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되물었다. 당신은 제 원유 파생 상품 투자가
운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 하늘 아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저만 운이 좋았을까요? 한 번의 성공의 능력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앨리스 아가씨는 18살 때 이미 월스트리트의 천재 투자자였습니다. 그녀는 몇 번의 투자에서 모두 큰 돈을 벌었습니다. 나타샤가 불복하며 변명했다. 당신은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당신 한국어 정말 개선해야겠네요. 강민준이 옅게 웃었다. 제 한국어가 정말 서툴긴 하지만 앨리스 아가씨의 능력은 당신보다 강합니다. 나타샤는 분명히 앨리스를 매우 숭배했다. 당신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근거로 그녀가 저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거죠? 강민준이 흥미롭게 나타샤를 쳐다보았다. 앨리스 아가씨는 2012년에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1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작년에 비트코인이 1000달러로 올랐을 때 앨리스 아가씨의 투자는 100배 증가했습니다. 나타샤가 설명하고는 약간 경멸하는 눈으로 강민준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고등학생이니 분명 비트코인조차 들어본 적 없겠죠. 나타샤의 노골적인 경멸 태도가 이유 없는 것은 아니었다. 2014년 한국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사람이 드물었고 설사 들어봤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투자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단지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코드 문자율일 뿐이었다. 그것의 가치는 전적으로 시장의 인정과 합의에 달려 있었다. 금과 같은 실제 자산과는 어떤 동등한 관계도 없었다. 그것이 1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 만약 모두가 인정하면 그것은 그 가격이 될 것이다. 만약 모두가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느끼면 그것은 정말 한 푼의 가치도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의 가격은 상한선도 없었고 하한선도 없었다. 심지어 역사상 가장 낮았을 때는 개당 0.08달러에 불과했다.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감히 뛰어들어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독특한 안목을 가진 거물급 인물들이었다. 오, 앨리스 씨 비트코인에도 투자하셨었군요. 강민준의 눈빛에 반짝이는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앨리스를 쳐다보았다. 공교롭게도 이때 그의 손에는 무려 68만 개의 비트코인이 쥐어져 있었다. 비록 앨리스는 입으로 겸손하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자부심을 감추기 어려웠다. 결국 그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양도 적지 않았고 특히 작년 11월 그녀는 단호하게 대량의 비트코인을 팔아치웠다. 그 후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 1200달러 이상에서 300달러까지 폭락했고 현재는 200달러 선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 한 번의 조작은 앨리스에게 꽤 많은 수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적지 않은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 앨리스 씨, 지금 손에 비트코인 얼마나 남아있으세요? 강민준이 흥미롭게 물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강민준이 좀 더 사고 싶어도 적절한 채널을 찾을 수 없었다. 모처럼 업계 사람을 만났는데 강민준이 어찌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앨리스 손에서 비트코인을 좀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늘이 내린 좋은 일이었다. 그리고 나타샤가 자랑하는 앨리스의 비트코인 투자 안목이 얼마나 독특한지에 대해서는 강민준의 눈에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자랑일 뿐이었다. 비트코인 같은 특별한 존재는 근본적으로 안목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 감히 비트코인에 대해 자랑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사기꾼이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미래를 평가할 어떤 데이터와 근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민준은 감히 했다. 왜냐하면 강민준은 겪어본 사람이었고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오직 강민준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감히 가졌기 때문이다. 제 손에 아직 좀 남아있긴 한데 장기 보유할 생각이에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녀에게 돈은 단지 숫자에 불과했다. 비록 현재 비트코인이 가격 겨울을 겪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당신네
한국 남자들은 바로 이런 속물적인 것들을 좋아하는군요. 나타샤가 경멸에 찬 얼굴로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풍류를 즐긴다 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강민준이 무력하게 나타샤를 쳐다보았다. 이 한국어 수준으로 아직도 사자성어를 쓰고 싶어 하다니. 맞아요. 바로 풍류를 즐기는 거. 당신 비트코인 알아요? 지금은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돈 쏟아부으면 분명 손해볼 겁니다. 나타샤가 경멸하며 말했다. 앨리스 씨, 제 무지를 용서하십시오. 외국인들의 경호원은 다 이런가요? 주인이 말하고 있는데 경호원이 마음대로 끼어들 수 있는 건가요? 강민준이 의욕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강민준의 인식에 경호원의 책임은 주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타샤의 행위는 분명히 경호원의 범위를 벗어났다. 아니요. 강민준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제 경호원일 뿐만 아니라 저희는 함께 자랐어요. 자매 같은 사이죠. 앨리스가 서둘러 해명하고 그 후 나타샤에게 말했다. 나스, 오늘 너 말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아가씨. 나타샤가 서둘러 입을 다물었지만 강민준을 경멸하는 눈빛은 여전히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비트코인, 저는 정말 잘 모릅니다. 코드 문자열 하나가 돈에 팔리다니 정말 신기해서 그냥 재미로 좀 해보고 싶을 뿐입니다. 앨리스 씨께서 저에게 조금 양보해 주실 수 없을까요? 강민준은 나타샤를 무시했다. 그녀와 따질 필요가 없었다. 어쨌든 돈을 모르는 자가 바보였다. 오, 강민준하고 비트코인이 코드 문자열이라는 걸 알다니 비트코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시군요. 앨리스의 눈에 칭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2014년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2024년까지도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진짜 동전이라고 생각했다. 작은 현급 도시에서 온 젊은 청년 강민준이 비트코인에 대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니 이것은 앨리스로 하여금 그를 다시 보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견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완전히 호기심 때문이죠. 앨리스 씨 손에 비트코인 얼마나 있으세요? 저한테 좀 파실 수 없을까요? 강민준이 승세를 타서 계속해서 물었다. 작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을 때 투자 법칙에 따라 최고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하락할 것이었습니다. 앨리스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그때 저는 10만 개를 팔았습니다. 현재 손에 30만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강민준하고는 얼마나 원하시나요? 30만 개라고요? 그건 정말 많지 않네요. 강민준이 살짝 눈살을 찌푸렸고 실망감이 드러났다. 하지만 현재 200달러 가격으로 계산해도 가치는 6천만 달러가 넘었다. 만약 나중에 비트코인이 개당 10만 달러로 오른다면 그것은 바로 30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가격이었다. 꼬마야, 너 30만 개가 무슨 개념인지 알아? 현재 비트코인 총량이 1천만 개를 간 넘었을 뿐이야. 나타샤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온 세상을 둘러봐도 우리 앨리스 아가씨보다 손에 비트코인 더 많이 가진 사람 몇 명 없어. 공교롭게도 제 손에 있는 비트코인이 당신네 아가씨보다 많습니다. 강민준의 눈빛이 도발적으로 나타샤를 향했다. 이건 불가능해. 나타샤는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심지어 앨리스도 놀라서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비록 그녀는 재미로 비트코인에 투자했지만 또한 깊이 연구한 후 그것의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손을 댄 것이었다. 그녀는 만 번을 생각해도 강민준이 비트코인을 할 뿐만 아니라 손에 든 양이 그녀보다 많을 줄은 몰랐다. 앨리스 씨, 강민준 씨, 손에 정말 적지 않은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8만 개 이상일 겁니다. 지금까지 끼어들 틈이 없었던 장기철이 이때 입을 열어 강민준을 증명해 주었다. 결국 그는 강민준이 유설이 손에서 68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전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다. 와, 뜻밖의 강민준하고 비트코인 업계 사람이었군요. 앨리스는 놀라움으로 가득 찼고 마치 지음이라도 만난 듯했다. 그녀도
비트코인 1세대 투자자라고 할 수 있었다. 가족들은 그녀가 비트코인 하는 것을 별로 낙관하지 않았지만 격렬하게 반대하지도 않았다. 어쨌든 그들에게는 이것은 단지 작은 돈이었고 재미로 해도 상관없었다. 업계 사람이라고는 감히 못하고 단지 순수하게 노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만약 앨리스 씨께서 손에 든 비트코인을 전부 저에게 파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는 정말 감격할 겁니다. 강민준이 기대에 찬 눈으로 앨리스를 쳐다보았다. 강민준이 계속해서 묻는 것을 본 앨리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교활한 미소를 드러냈다. 그녀는 정교한 입학 통지서 한 권을 꺼내고 나서야 말했다. 강민준하고, 만약 강민준하고께서 이 입학 통지서를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는 제 손에 든 비트코인을 시장 가격으로 당신께 전부 팔 수 있습니다. 강민준이 어찌 알았겠는가. 앨리스가 입학 통지서를 거래 카드로 쓸 줄이야. 앨리스가 건네준 정교한 입학 통지서를 본 강민준은 일순간 멍해졌다. 이게 어디 입학 통지서인가? 분명히 앨리스가 300억 달러를 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푸단대학에 와서 공부해. 네가 오기만 하면 이 300억 달러는 내 거야. 게다가 강민준은 원래 상하이에 가서 공부할 생각이 있었으니 단 1초라도 망설이는 것은 그 300억 달러에 대한 극도의 불경이었다. 하지만 강민준이 입을 열기도 전에 장기철이 서둘러 먼저 말했다. 강 형제, 받아. 나중에 내가 상하이에서 일하고 자네는 상하이에서 공부하면 우리 서로 돌봐줄 수도 있잖아. 앨리스는 바로 여신이었다. 장기철은 자연히 그녀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아끼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냥 학교 가는 거잖아요. 어디서 공부하든 공부하는 거죠. 강민준은 애써 마음속의 흥분을 감추고 그대로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너무 조급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잠시 생각한 후 덧붙였다. 하지만 제게 작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앨리스 씨께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해보세요. 앨리스가 환하게 웃었고 분명히 기분이 매우 좋았다. 저는 비트코인을 더 사고 싶습니다. 앨리스 씨께서 기꺼이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강민준의 야망이 어찌 고작 30만 비트코인에 그치겠는가? 눈앞의 앨리스는 신분이 평범하지 않았으니 분명히 그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안전한 채널이 있을 것이다. 모처럼 이런 살찐양을 만났는데 강민준이 어찌 그냥 넘어갈 리가 있겠는가? 이건 제가 비트코인 수집하는 거물 몇 분을 알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돈이 부족하지 않아서 그들 손에서 비트코인을 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죠. 앨리스 씨께서 저를 도와 비트코인을 구해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앨리스 씨 손에서 개당 300달러 가격으로 다시 사겠습니다. 얼마나 있든 상관없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강민준이 호탕하게 말했다. 강민준이 이렇게 호탕한 것을 탓할 수도 없었다. 정말로 비트코인의 미래 잠재력은 헤아릴 수 없었다. 만약 지금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이 나중에 개당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300달러는커녕 설사 개당 3만 달러라도 앞다투어 샀을 것이다. 그 대형 금융기관들은 아마 손에 든 모든 투자를 중단하고 미친 듯이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이다. 어쨌든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진 투자는 없었으니까 좋아요. 앨리스가 즉시 동의했다. 사업은 사업이었다. 앨리스가 어찌 겉모습처럼 연약한 유학생일 뿐이겠는가. 유대인으로서 그녀가 가장 잘하는 것은 바로 사업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현재 비트코인은 도난 스캔들 때문에 가격이 2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감히 비축하지 못했고 도난당하면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강민준이 기꺼이 300달러에 사겠다고 했으니 그녀는 팔기만 하면 100달러를 벌 수 있었다. 이익이 있는데 어찌하지 않겠는가. 즐거운 협력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입학 통지서를 받았다. 그조차도 이번 여행이 이렇게 큰 수확을 얻게 될 줄은 몰랐다. 이후의 식사는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민준도 뜻대로 앨리스 손에서
30만 비트코인을 받았고 그녀에게 5,500억 원을 지불했다. 주인과 손님 모두 기뻐했다고 할 수 있었다. 강민주는 자신이 수백억 달러를 벌었다고 느꼈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앨리스는 자신이 5천억 원 이상을 벌었다고 느꼈고 역시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큰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오직 나타샤만이 앨리스를 위해 기뻐하는 것 외에 강민준을 더욱 경멸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돈 많은 바보야. 지금 비트코인 겨울인데 오히려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들이다니.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군. 만약 비트코인이 나중에 도난 위험을 해결하지 못하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때가 되면 손에 비트코인 비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식사가 끝난 후 장기철은 차를 몰아 강민준을 별장으로 데려다 주었고 앨리스와 나타샤도 호텔방으로 돌아갔다. 나타샤는 팔짱을 끼고 어조에는 비아냥이 가득했다. 아가씨, 강민주는 근본적으로 시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꼬마일 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하고 앞날이 캄캄한데 그가 오히려 비싼 돈을 주고 사들이다니. 아가씨와 좌사란 교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깝습니다. 나타샤는 분명히 강민준에 대한 편견이 매우 컸다. 나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앨리스가 미소 지으며 반박했다. 나타샤가 차갑게 흥하고 얼굴에 동의하지 않는 표정을 드러냈다. 생각과 판단이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는 그저 맹목적으로 유행을 따르는 것일 뿐 비트코인 뒤에 숨겨진 위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해킹 스캔들 때문에 엉망진창이고 많은 사람들이 팔아치우고 있는데 그가 오히려 뛰어들다니. 이건 스스로 죽을 길을 찾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말하며 그녀는 화제를 돌려 약간 어색하게 웃었다. 아가씨, 강민준이 비싼 가격에 사주겠다니 우리에게는 이득이죠. 제 오빠가 지금 가장 큰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서 고위 관리자로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직접 강민준과 거래해도 될까요? 당연히 가능하지. 왜 안 되겠어? 앨리스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아가씨, 제가 이전에 그에게 별로 친절하지 않았어요. 나타샤가 약간 민망한 듯 말했다. 이야도 이제야 자기가 걔한테 안 친절했던 걸 안 거야. 앨리스가 밉지 않게 나무랐다. 하지만 분명 앨리스는 나타샤를 아꼈다. 그녀는 호탕하게 말했다. 알았어. 네. 오빠한테 비트코인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고 전부 나한테 가져와. 내가 강민준 찾아가서 거래할게. 그리고 바로 이때 강민준과 장기철은 막 별장에 도착했다. 헤어지기 전에 장기철은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 마침내 입을 열어 물었다. 강 형제, 자네 정말 비트코인을 그렇게 좋게 보는 건가? 솔직히 말해서 장기철도 비트코인을 별로 낙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접촉한 모든 돈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아무도 비트코인을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강민준만이 유독 비트코인에 광적으로 열광했다. 강민준이 유설이 손에서 68만 비트코인을 가져올 때도 5천억 원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 앨리스 손에서 30만 개를 가져오는 데는 5,500억 원이 들었다. 그런데도 강민준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더 많이 원했다. 장형님, 저는 단지 비트코인이 나중에 폭등할 것이라고 도박하는 겁니다. 게다가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강민준이 반은 진실, 반은 거짓으로 말했다. 하지만 만약 형님께서 저에게 구체적인 원인을 말하라고 하신다면 저도 정말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일종의 강의일 뿐입니다. 만약 형님께서 저를 믿으신다면 기회가 되면 좀 비축해 두세요. 그냥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형님께서 은행 지점장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지도. 강민준도 이 정도까지만 말할 수 있었다. 더 말하면 허풍처럼 들릴 것이었다. 어쨌든 국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대형 기관들이 매일 비트코인을 연구해도 아무것도 연구해내지 못했다.
후대 사람의 시각에서 비트코인이 개당 1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시기가 영웅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20년에 들어선 후 국제 정세는 불안정했다. 거의 어떤 자산도 위험을 피할 수 없었다. 오직 비트코인만이 어떤 물질과도 동등한 가치를 연결짓지 않았기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는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 투자 자본이 대거 몰려들었기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폭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회가 되면 저도 좀 비축해 두겠습니다. 장기철이 웃으며 말했지만 분명히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장기철은 여전히 진심으로 감사하며 말했다. 강 형제, 이변이 없다면 저 며칠 안에 아마 상하이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하이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만약 장 형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강민준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말하게 자네 일이라면 바로 내일이지. 장기철이 즉시 보증했다. 상하이의 상한 부동산, 진씨 가문, 그리고 손씨 가문. 저와 그들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강민준이 애매하게 말했다. 장기철이 어떤 사람인가? 즉시 알아차렸다. 제가 항상 그들의 정보를 주시하겠습니다. 발견하는 것이 있으면 즉시 자네에게 통보하겠네. 장기철을 보낸 후 강민준은 혼자 별장에서 밤늦게까지 바빴다. 머릿속에 미래에 대한 명확한 기억에 의지하여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날아다녔다. 그는 수많은 중요한 자료들을 써내려갔고 그것들을 모두 장희명에게 보냈다. 곧이어 그는 장희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침착하면서도 단호하여 의심할 여지없는 어조로 그는 하나하나 중요한 일들을 명확하게 지시했다. 장희명과의 통화를 마쳤을 때 벽시계의 시침은 이미 밤 11시를 넘어섰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하늘이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을 때 강민준은 이미 일찍 일어났다. 왜냐하면 오늘은 신화신소재 회사에게 있어서 생사를 가르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신화신소재 회사가 진씨 가문의 졸수이 되기를 간신했다면 모든 결과를 감수할 각오를 해야 했다.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강민준의 넓고 밝은 방 안으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강민준은 책상 앞에 앉아 눈을 집중하여 신화신소재 회사의 주식 변동 그래프를 열었고 조용히 시장 개장 시각을 기다렸다. 마음속에는 신화 주식의 개장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어제를 돌이켜보면 신화 주식의 초기 가격은 주당 85위안이었다. 강민준과 진씨 가문 사이의 치열한 주식 쟁탈전 속에서 가격은 두 번이나 강력하게 상한가를 쳤다. 마지막으로 종가는 93.5위안에 멈췄다. 그리고 이 바둑판에서 강민준은 총 25억 위안 약 4,500억 원을 쏟아부었다. 그는 겨우 2,800만 주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신화신소재 회사 총 주식의 약 30%에 불과했다. 강 사장이 돈을 벌기 위해 고의로 포르말데히드를 비축했다더니 과연 피를 쏟았군. 발행 주식 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 강민준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심지어 신화의 시장, 유통주식 총가치가 100억 위안 약 1조 8천억 원을 넘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만약 대주주 손에 있는 원시 주식까지 더하면 총 가치는 신화 신소재 회사의 총 시가총액을 넘어설까 두려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강민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신화 주식의 미래에 대해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상대방이 더 많이 발행하기를 바랐다. 제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기를. 계장가가 너무 높지 않기를. 강민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의미심장한 차가운 미소를 드러냈다. 시간은 1분 1초 흘러갔고 마침내 중요한 시각 9시 15분이 되었다. 강민준은 가볍게 손가락을 클릭하여 마지막 페이지 세로 고침을 완료했다. 오늘 신화 주식의 발행가를 보자 강민준 얼굴의 미소는 즉시 커졌다. 그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하, 정말 스스로 죽을 길을 찾는구나. 강민주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강춘,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진씨 가문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서 180이 한약 30이 영원이라는 하늘 높은 발행가를 내놓았는지. 상장회사의 매일 발행가는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회사 책임자는 자신의 이상적인 가격을 보고할 수 있었고 거래소에서 검증한 후 최종 가격을 정했다. 만약 시장 개장 전에 큰 호재 소식이 발표되면, 예를 들어 중요한 전략적 돌파구를 마련했거나 거액의 주문을 받았다는 등 개장가는 모두 폭등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일부러 개인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어 그들이 주식을 팔아치우지 않게 만들어 내가 인수하는 것을 막으려는 건가? 강민주는 예리한 머리로 180위안이라는 발행가 뒤에 숨겨진 의도를 금세 간파했다. 높은 발행가는 시장 반응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아무도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치우지 않기만 하면 강민주는 어제처럼 시장을 휩쓸 수 없을 것이었다. 설사 인수하려 해도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모두 강민준을 잘못 보았다. 처음부터 강민준은 인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신화 주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동시에 상하이의 한 호화로운 별장에서 진진동도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온 정신을 집중하여 시장 변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 180위안이라는 계장가가 뜨는 것을 보자 그는 즉시 경노하여 욕을 퍼부었다. 그 망할 강춘놈. 정말 쥐새끼처럼 소심하긴. 내가 200위안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감히 180위안만 열었어. 진진동의 야심은 강춘보다 훨씬 컸다. 이 순간 그는 60억 위안 약 1조 800억 원이라는 거대한 현금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 부유한 느낌은 오랫동안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비록 진씨 가문의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이었지만 시가총액은 결국 현금과는 달랐다. 60억 위안의 현금 거래를 단숨에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은 진씨 가문 역사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었다. 최고가 거래 주문 넣어? 얼마나 있든 다 사들여. 진진동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굶주린 늑대 같았다. 그는 조급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가 보유한 주식은 이미 25%에 달했다. 어제 강민준과의 싸움에서 그는 약간 열세였다. 그래서 오늘 그는 반드시 이겨야 했다. 25%만 더 확보하여 50%를 넘기기만 하면 신하신소재 회사의 지배권은 그의 손에 확실히 들어올 것이었다. 진진동이 명령을 내리자마자 그의 앞에 있던 2명의 브로커는 즉시 신속하게 행동했다. 그들은 매수 가격을 198위안으로 설정하고 자동 매수 모드를 켰다. 발행가 180위안, 10% 상승하면 정확히 198위안이었다. 진진동은 이번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시장의 모든 주식을 휩쓸어버릴 것을 맹세했다. 진진동이 미친 듯이 최고가에 매수하자 신화주가는 로켓처럼 수직으로 폭등했고 직접 상한가를 쳤다. 진진동의 이 일련의 조작을 본 저편의 강민준도 약간 멍했다가 마음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이것은 스스로 함정에 뛰어드는 셈이군. 강민준은 원래 연극을 좀 더 계속하여 상대방과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며 주가를 더욱 높이 끌어올려 더 많은 이익을 거두려 했다. 누가 알았겠는가? 상대방이 이렇게 신들린 듯이 도와줄 줄이야. 이왕 이렇게 된 바에 강민준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네가 싹쓸이하고 싶다고? 그럼 너한테 주지. 강민준의 눈에 한 줄기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즉시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에 든 2,800만 주 전부를 매도 주문했다. 한쪽은 최고가 자동 매수 주문을 걸었고 다른 한쪽은 최고가 자동 매도 주문을 걸었으니 양측은 직접 맞붙었고 순식간에 역사상 가장 빠른 거래를 완료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저편의 진진동은 완전히 멍해졌다.
화면에 갑자기 나타난 2,800만 주의 거대한 매도 주문을 본 그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다. 2,800만 주. 이 매도 주문. 강민준 거야. 걔 왜 팔았지? 인수 안 해. 강렬한 위험감이 파도처럼 즉시 그를 덮쳤다. 이렇게 큰 매도 주문, 강민준 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상황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았다. 정상적인 시나리오라면 마땅히 그가 처음부터 최고가에 매수하여 강민준이 손쓸 틈도 없게 만들어야 했다. 그 후 번개 같은 속도로 50% 이상의 주식을 장악하고 강민준이 뒤늦게 알아차리고 미친 듯이 뒤쫓아오게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는 선수를 잡았으니 강민준이 후회해도 소용없게 말인가? 그런데 이제 강민준은 쟁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에 든 모든 주식을 그에게 넘겼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도련님, 지금 저희가 보유한 주식이 55%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60억 위안 자금도 이제 4,500만 위안, 약 81억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브로커 중 한 명의 목소리가 떨렸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원래 그들은 50% 이상을 보유하면 멈출 생각이었다. 어쨌든 계장가가 그렇게 높았으니 그 개인 투자자들이 기꺼이 자기 주식을 팔아치울 리 없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매수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알았겠는가? 어떤 사람이 직접 2,800만 주의 거대한 매도 주문을 최고가에 내놓을 줄이야.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예산을 초과하게 만들었다. 2,800만 주당 198위안. 이 거래는 55억 4,400만 위안, 약 9,979억 원 이상을 소모했다. 빨리 멈춰. 진진동은 마침내 반응했고 목소리는 너무 조급해서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강민준의 별장에서 강민준은 흥분해서 허벅지를 탁탁 쳤다. 어제 그는 25억 위안, 약 4,500억 원을 들여 2,800만 주를 확보했다. 오늘 55억 4,400만 위안에 팔았으니 원금을 제외하고 그는 직접 30억 4,400만 위안, 약 5,479억 원의 순이익을 얻었다. 돈은 이미 안전하게 주머니에 들어왔지만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민준은 핸드폰을 꺼내 장희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 사장님, 행동 개시하시죠. 신화신소재 회사가 고의로 포르말데히드를 비축한 일을 완전히 폭로해 주십시오. 저는 신화신소재 회사가 오늘 안에 강제 청산되어 완전히 해체되기를 바랍니다. 진진동, 잘했다. 이른 새벽 진려는 진진동과 강민준 사이의 주식시장 전쟁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원래 그녀는 파란이 일어날까 걱정했지만 뜻밖의 조카가 이렇게 과감할 줄이야. 강민준에게 숨쉴 틈도 주지 않고 순식간에 신화 주식의 55% 이상을 장악했다. 지배권만 확실히 잡으면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비록 돈을 좀 더 썼지만 나중에 신화 주식을 재구성하고 신화 신소재 회사를 포장해서 팔면 돈은 자연히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벌고 손해보는지는 진려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돈인데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모두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들을 위해 이 분풀이를 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보물 같은 아들은 어릴 때부터 순탄하게 자랐는데 언제 이런 고생을 겪어본 적이 있었던가.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 있다니. 여기까지 생각하자 진려의 심장은 만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다. 강민준에 대한 증오심도 맹렬한 불길처럼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고모? 상황이 좀 이상해요. 제 생각에는 그 강민준 놈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회사를 정말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신화 주식에서 한 번 크게 챙기려 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번으로 걔는 우리한테서 최소 300억 원 이상 벌었어요. 진진동은 꽤 이성적이었다. 원래 오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버렸다. 너무 쉽게 이긴 것이 오히려 그의 마음속 불안감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진동아, 함부로 추측하지 마라. 시골뜨기 출신인데 돈만 보면 똥번개처럼 눈이 뒤집히지. 진려가 경멸하듯 말했다. 내가 보기엔 처음에는 정말 회사를 인수하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이익이 보이자마자 마음을 바꾼 거지. 진려는 마음속 깊이 강민준을 경멸했고 바로 이 경멸 때문에 그녀의 강민준에 대한 증오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의 고귀한 아들이 뜻밖의 이 시골뜨기 때문에 하마터면 신분과 명예를 잃을 뻔했다. 하지만 진진동이 막 몇 마디 더 반박하려 할 때 진려가 조급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알았다. 빨리 가서 신화 신소재 회사를 인수해 이사회에 있던 놈들 전부 쫓아내. 그 후 나를 대신해서 유성그룹을 꽉 물고 늘어줘. 절대 화해하지 말고 소송 취하하지 마. 그냥 질질 끌어. 충의심충 사건 끝날 때까지 질질 끌어. 나중에 내가 반드시 네가 진씨 가문의 가장 자리에 앉도록 지지해주겠다. 진진동은 원래 약간 걱정스러웠는데 진려의 이 말을 듣자마자 그의 얼굴은 즉시 흥분으로 붉어졌다. 네 고모, 100% 안심하세요. 이 일 제가 반드시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한편 강춘은 밤새 잠을 못 잤다. 강민준이 모든 주식을 뺀 것을 보자마자 그는 극도로 흥분하여 진진동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연 진씨 가문의 사람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만약 강민준이 지배권을 장악했다면 그의 신화 주식은 끝장났을 것이다. 오, 진도련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침내 그 망할 꼬마 자식을 쫓아냈군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서야 연결되었다. 강춘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고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강춘, 너무 일찍 기뻐하는 거 아니야. 진진동도 더 이상 가식 떨지 않았다. 이제 큰 권력을 손에 쥐었으니 강춘은 이용 가치가 없었다. 진 도련님, 아직도 모르겠나? 강춘, 자네 상장에서 몇 년이나 굴렀나? 설마 내가 자네 신화 주식을 돕는 게 공짜라고 순진하게 생각한 건 아니겠지. 진진동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진도련님. 안심하십시오. 당신께서 이전에 투입하신 자금 최대 반년, 아니 석 달, 최대 석 달 안에 제가 반드시 현금으로 인출해서 당신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강춘은 걱정스러워서 목소리마저 변했다. 그는 고의로 포르말데이드를 비축하여 시장에 포르말데이드를 인기 상품으로 만들었고 가격이 폭등했다. 그는 자신이 곧 성공할 것이라고 느꼈다. 이번 한탕이 성공하면 최소 수백억을 벌 수 있었으니 그는 진진동의 손에 있는 주식을 되살 현금을 인출할 충분한 자신감이 있었다. 석 달이라고? 석 달이라고. 내가 가문의 돈으로 자네를 바쳐줬는데 석 달은커녕 한 달도 못 기다려. 진진동의 어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사람을 보냈으니 자네는 통보나 기다리게. 말을 마치고 강춘이 입을 열기도 전에 진진동은 직접 전화를 끊었다. 동시에 플립톡에 갑자기 신화 신소재 회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충격, 신화 신소재, 고의로 포르말데이드 비축, 악의적으로 선물시장 조작, 네티즌 폭로, 신화 신소재 창고에 42만 톤 포르말데이드 비축, 내부 고발, 강춘, 42개 선물 계좌 조작, 고의로 포르말데이드 선물 가격 부풀리기. 비슷한 제목의 영상들이 플립톡에서 미친 듯이 퍼져나갔다. 플립톡은 현재 숏폼 비디오 시장의 거의 모든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 장희명이 이 영상들을 널리 퍼뜨리고 싶다면 1시간도 채 안 되어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폭로한 네티즌이 누구인지, 그 내부 소식통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강민준만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어쨌든 이 제목들은 모두 그가 쓴 것이었으니까 단지 강민준이 쓴 내용들은 모두 명백한 사실이었다. 증거라고? 소문에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만약 꼭 증거가 필요하다면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면 증거가 바로 나오지 않겠는가? 소위 유언비어 날조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야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유포자를 고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조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강춘의 좋은 날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춘은 부하가 건네준 핸드폰을 보았다. 화면에는 온통 그런 부정적인 영상들이었다. 그의 얼굴색은 즉시 종이처럼 창백해졌고 핏기 하나 없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최고 기밀 정보였고 오직 그 자신만이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가 42개의 선물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고 창고에 42만 톤의 포르말데히드를 비축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심지어 창고 직원들도 구체적인 수량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눈으로만 봐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강춘은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 의자에 쓰러졌다. 눈빛은 텅 비었고 입으로는 중얼거렸다. 끝났어. 모든 것이 끝났어.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미친 듯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웃었다. 아, 설아, 어차피 죽을 바야. 내가 죽더라도 그 악랄한 진진동 놈이 이득 보게 둘 수는 없어. 강춘은 완전히 절망했다. 앞에는 늑대 같은 진진동이 그의 신화 신소재 회사를 삼키려 하고 있었고 뒤에는 호랑이 같은 인터넷 폭로가 있었다. 분명히 규제기관의 봉쇄를 초래할 것이다. 만약 진진동이 그의 회사를 삼키면 자금줄은 조만간 끊길 것이다. 포르말데히드 선물이라는 폭탄은 여전히 터질 것이다. 어떤 길을 가든 그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었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자폭하는 것이 낫다. 어쩌면 자수라는 좋은 평판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강춘이 막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할 때 진진동의 전화가 울렸다. 강춘, 이 망할 놈아. 너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거야? 진진동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에 대고 한바탕 질책을 퍼부었다. 강춘은 이때 더 이상 이전의 허리 굽히는 모습이 아니었고 목소리에는 무서운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네가 내 신화 신소재 회사를 삼키려 하지 않았나? 하하, 네가 정말 이 할아버지가 만만하다고 생각했나? 너 인터넷에 그게 다 네가 일부러. 맞아, 내가 일부러 퍼뜨린 거다. 하하, 내 명의의 모든 재산은 동결될 것이고 신화 신소재 회사도 청산될 것이다. 네가 이전에 투입한 돈도 청산될 것이고 너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거다. 하하. 분노는 강춘의 이성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분명 모든 것이 강민준이 세심하게 계획한 함정이었지만 하지만 이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진진동을 화나게 하고 싶은 생각뿐이었기에 모든 죄를 자기 쪽으로 돌렸다. 과연 진진동은 분노에 펄쩍 뛰었다. 원래 그는 강춘이 도마 위의 생선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어떻게 썰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뜻밖의 마지막에 강춘에게 한 방 제대로 맞았다. 만약 인터넷 폭로가 사실이라면 신화 신소재 회사는 파산 및 청산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진진동은 거의 7조 원을 투입했는데 그중 3조 원은 여전히 가문의 공금이었다. 일단 물거품이 되면 그는 정말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만약 단기간에 이 3조 원의 구멍을 메우지 못한다면 진씨 가문의 가장자리를 다투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 현재의 부사장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완전히 변두리로 밀려나 죽음만 기다리는 부잣집 도련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항상 자신만만하고 야심 가득했던 진진동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강춘, 만약 네가 순순히 신화 신소재 회사를 나에게 넘기면 내가 너에게 살기를 열어줄 수도 있어. 네가 감히 고의로 포르말데히드 비축한 일을 자폭한다고? 너 정말 우리 진씨 가문이 자선단체인 줄 알아? 만약 신화 신소재 회사가 봉쇄되면 내가 반드시 네 처자식을 전부 바다에 던져 물고기 밥으로 만들 거야. 진진동이 흉악하게 으르렁거렸다. 말을 마친 그는 손에 든 핸드폰을 땅바닥에 3개 던졌다. 최신형 애플 핸드폰은 즉시 산산조각이 났고 부품이 바닥에 흩어졌다.
이 순간 자기 사무실의 강추는 두 다리가 풀려 다시 한번 땅바닥에 심하게 주저앉았다. 방금 진진동을 화나게 한 것은 정말 통쾌했고 분노를 풀었지만 그도 진진동의 재력과 수단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진진동이 미쳐 날뛰면 그의 처자식은 정말로 물고기 밥으로 던져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일이 이렇게까지 됐지? 강추는 눈물이 범벅이 되었고 마음속은 후회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돈에 눈이 멀어 불법적으로 포르말데이드를 비축한 것을 후회했고 화를 자초하여 쉽게 진진동의 말을 믿은 것을 후회했으며 더욱이 진진동에게 이용당해 강민준을 상대하는 조울수이 된 것을 후회했다. 맞다. 강민준. 이 순간 오직 그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 강추는 갑자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했다. 그는 땅바닥에서 기어 일어나 떨리는 두 손으로 당황하며 강민준의 전화번호를 찾았고 곧이어 마음이 불타는 듯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준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돼지기름에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강추는 전화기 너머로 울며불며 하소연했고 눈물이 범벅이 되었다. 강준 씨, 진작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어찌 처음부터 그런 짓을 했습니까? 강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고 조금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만약 그에게 약간의 수단이 없었다면 오늘 전화해서 비는 사람은 바로 그였을 것이다. 만약 그가 빌었다면 강민준은 강춘이 그를 도와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상장은 전쟁터와 같다는 것이 바로 이 돌이었다. 게다가 지금의 강춘은 아무도 구할 수 없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 망할 진진동 놈의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제 처자식 좀 구해주세요. 당신께서 저에게 무엇을 시키시든 다 하겠습니다. 강춘은 마음속으로 자신이 법을 어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관련된 금액으로 보아 그는 가볍게 해도 무기징역이었고 신선도 그를 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처자식은 무고했다. 제가 당신 처자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강민준은 말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다. 잠깐만요, 강민준 씨. 제가 진진동을 물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고의로 포르말데이드 비축한 것은 그가 암암리에 지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자금줄이 거의 끊겼을 때 그가 저에게 2천억 원을 주어서야 상황이 안정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금 거래 기록이 있습니다. 그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강추는 조급해서 목소리마저 변했다. 진진동, 그 악마놈이 이제 제 처자식을 죽이려 합니다. 강민준 씨, 제발 당신께서 제 처자식의 평안을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강춘의 말에 강민준은 침묵에 빠졌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마음이 움직였다. 진씨 가문은 항상 그의 발목을 잡았지만 진씨 가문은 어쨌든 수천억 원급 대가족이었고 게다가 심씨 가문과 사돈관계였다. 동시에 이 두 금융 거물과 맞서는 것은 그들을 흔들기가 어찌 쉽겠는가. 만약 이 기회를 이용하여 설사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더라도 그들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것은 극히 좋았다. 당신은 진씨 가문이 왜 저를 상대하는지 아십니까? 혹은 당신을 이용하여 유성그룹의 상장을 저지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오랫동안 침묵한 후 강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어 물었다. 모릅니다. 강춘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상암부동산의 도련님 심충이 제 여자를 눈독 들였고 쫓다가 실패하자 청부 상해를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강민준이 천천히 말했다. 진려, 심충의 어머니는 바로 진씨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성그룹의 대주주입니다. 강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게다가 저는 여론의 칼날이 저를 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제가 당신 처자식에게 돈 한 푼을 주어
그들이 해외로 나가 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오직 그들 자신의 운명에 달렸을 뿐입니다. 어떤 말들은 강민준이 너무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강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강춘과 진씨 가문이 연합하여 그를 계산하려는 고육계, 가안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어쨌든 그는 지금 유명 인사였고 조금의 부정적인 뉴스라도 인터넷에 의해 무한히 확대될 것이었다. 그리고 강춘의 처자식에 대해서는 강민준은 그들을 평생 보호해 줄 수 없었다. 그들에게 돈 한 푼을 주어 그들의 이름을 숨기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미 강민준이 할 수 있는 한계였다. 전제는 강춘이 그의 뜻을 이해하고 그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했다. 알겠습니다. 당신께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강춘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그는 자신이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강민준이 약속을 지키기를 비는 것 외에는 그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강춘의 전화를 끊은 후 강민준은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빛은 깊고 단호했다. 원래 그는 2015년 주식 제한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한 부동산 심씨 가문에게 손을 대려 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설사 그가 손을 쓰지 않더라도 상한 부동산도 살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약간의 파도를 더하면 사량발천근 스량바 젠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게 되었다. 진련은 근본적으로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강춘이라는 이 말, 짓은 마침 좀 이용할 수 있었다. 이때 사무실의 강춘, 그의 초췌한 눈빛에 갑자기 한 줄기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진진동, 네가 초하루를 했으니 내가 보름을 했다고 원망하지 마라. 강춘은 어쨌든 상장회사 회장이었다. 그는 여론이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다. 특히 부정적인 여론은 가볍게는 회사의 시가총액을 수백억, 수천억 증발시키고 심하게는 회사를 직접 해체시킬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영상을 찍어 여론의 힘을 빌려 진진동을 상대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영상을 찍기 전에 강춘은 여전히 처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당부해야 할 모든 일을 자세히 당부했다. 당부를 마친 후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옷차림을 정돈했고 눈빛에는 결연함이 드러났다. 핸드폰을 고정한 후 그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신화 신소재 회사 회장 강춘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정말로 고의로 포르말데히드를 비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모두 진씨 가문이 배후에서 저를 지시한 것입니다. 강 사장님, 방금 한 사용자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내용이 유성그룹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희명이 황급히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준이 김아름의 비난에 대해 해명하는 라이브 방송 이후 얼마 전 오군수가 사람들 앞에서 강민준이 유성그룹의 대주주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때 장희명도 그 자리에 있었다. 강민준에 대한 깊은 감사함 때문에 그는 특별히 강민준, 유성그룹, 심지어 임성그룹과 관련된 모든 키워드를 민감 단어로 설정했다. 유성그룹과 관련된 영상을 발견하자마자 그는 즉시 강민준에게 전화해서 보고했다. 저에게 보내서 한번 보죠. 강민준은 사무실에 있었고 마음속에 이 영상이 강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감이 살짝 들었다. 강민준은 강춘이 도대체 자신의 의도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정말 궁금했다. 곧 장희명이 그 영상을 전송해왔다. 영상은 강춘이 자기 사무실에서 핸드폰으로 직접 찍은 것이었다. 영상 속 강춘은 매우 초췌해 보였고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에는 절망과 결연함이 섞여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신화 신소재 회사 회장 강춘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정말로 고의로 포르말데히드를 비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모두 진씨 가문이 배후에서 저를 지시한 것입니다. 영상은 꽤 길었고 핵심 내용은 진씨 가문이 그에게 고의로 포르말데히드를 비축하도록 지시했다고 고발하는 것이었고, 심지어 진진동이 그에게 2천억 원을 이체한 증거까지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또한 진진동이 그에게 임성그룹을 고소하여 유성그룹의 합병 상장을 저지하도록 요구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원인은 진진동의 외사촌 동생이자 상한부동산의 도련님인 심충이 유성그룹의 아가씨를 쫓다가 실패하고 원한을 품어 청부상해를 저질렀다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심씨 집안은 한편으로는 심충을 상하이로 데려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신화 신소재 회사에게 계속해서 항소를 고수하여 유성그룹의 상장을 저지하도록 요구했다. 이제 신화 신소재 회사의 자금 공급망은 완전히 끊겼고, 진진동은 오히려 700억 원으로 그의 2천억 원짜리 회사를 악의적으로 인수하려 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고의로 포르말데히드 비축한 진상을 자폭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규제기관이 회사를 봉쇄하여 회사가 해체될지언정 진씨 가문이 거저 이득 보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영상 말미에 강춘은 심지어 통화녹음 한 단락을 공개했다. 강춘, 만약 네가 순순히 신화 신소재 회사를 나에게 넘기면 내가 너에게 살기를 열어줄 수도 있어. 네가 감히 고의로 포르말데히드 비축한 일을 자폭한다고? 너 정말 우리 진씨 가문이 자선단체인 줄 알아? 녹음이 끝난 후 강춘의 눈빛은 단호하게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규제기관이 진씨 가문을 엄격하게 조사하여 저 강춘에게 공정을 돌려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저 강춘은 죽음으로써 제가 한 모든 말이 사실임을 증명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만약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은 바로 상하이 진씨 가문과 상한부동산이 손을 잡고 진상을 왜곡한 것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갑자기 멈췄다. 강민주는 영상을 다 보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강춘은 과연 상장의 늙은 살모사였다. 강민준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상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수를 썼다. 수단이 정말 극도로 잔인했다. 강민준은 당연히 전체 사건의 진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10년 꿈속 세계에서 강춘이 고의로 포르말데히드를 비축한 것은 원래 그 혼자 저지른 짓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모든 죄를 진씨 가문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제 강춘이 설사 죽더라도 그는 여전히 좋은 평판을 남길 수 있었다. 그리고 진씨 가문은 만 개의 입이 있어도 더 이상 명확하게 해명할 수 없게 되었다. 강민주는 심지어 암암리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강춘의 처자식을 멀리 도망치도록 돕겠다고 동의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 강춘이 죽기 전에 자신을 역으로 한 이 물었다면 그 결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강민준의 등 뒤에는 식은땀이 목욕한 듯 흘러내렸다. 장희명, 강춘의 영상을 전력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반드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합니다. 강민준의 눈에 한 줄기 잔인함과 단호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당연히 진씨 가문에게 치명타를 가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원래 강민준은 단지 진씨 가문과 상한부동산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혀 뼈아픈 손실을 입히고 싶었다. 이제는 어쩌면 그들을 영원히 악명 높게 만들 수도 있었다. 네, 강 사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장희명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응답했다. 사실 이런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고 돈으로 사람을 누르며 직권을 남용하는 영상들은 원래 자체적으로 큰 화제성을 가지고 있었다. 장희명의 운영 아래 강춘의 영상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단 몇 시간 만에 조회수, 공유수, 댓글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즉시 그것은 모든 주요 플랫폼의 인기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네티즌들은 차례로 인터넷 탐정이 되어
댓글란에서 극도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온갖 추측, 의문, 그리고 음모론들이 잇따라 제기되었다. 전체 인터넷 세계가 들끓었고 전 국민적인 사건이 되었다. 강민준 쓰레기 남자 루머에 이어 너무 충격적이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다니 정말 예상 밖이다. 반드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정의의 선봉 계정이 분노의 차댓글을 남겼고 이 댓글은 순식간에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고의 비축, 불공정 경쟁, 사적인 원한 보복까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반드시 대중에게 만족스러운 해명을 해야 한다. 봄바람 메일 계정도 빠르게 뒤따랐다. 상상할 수 없다. 상장 회사 회장조차 이런 더러운 거래에 참여하다니. 진씨 가문과 상한 부동산을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 상한 부동산 도련님 심충 사건 반드시 대중에게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상하이 경찰청 강춘 결국 죽음으로써 결백을 증명하다니. 너무 불쌍하다. 규제기관 빨리 사람 찾아주세요. 제발 그에게 아무 일 없기를. 강춘 보기에는 풍광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 손안의 졸주이었을 뿐이네. 자본가 세계 정말 너무 어둡다. 대낮에 남의 회사 인수 실패했다고 감히 처자식을 바다에 던져 물고기 밥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다니. 이건 명백히 조폭 행위잖아. 내가 장담하는데 이 일 마지막에는 분명 흐지부지 될 거야. 만약 강춘이 정말 죽으면 아마 모든 죄가 그 혼자에게 다 뒤집어 씌워질걸. 자본가의 수단,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여론이 계속해서 들끓자 관련 규제기관은 빠르게 반응했다. 정부 측은 여러 차례 공식 통보를 발표하여 반드시 끝까지 조사하여 시장의 공정을 돌려주고 세상의 정의를 돌려줄 것이라고 선언했다. 동시에 그들은 전담조사팀을 구성했다. 즉시 조사팀은 신화 신소재 회사에 가서 봉쇄 및 청산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도 즉시 신화 신소재 회사 본사에 도착했다. 사무실 건물 내부는 정말 혼란스러웠고 종이와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컴퓨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모든 직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회사 전체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경찰이 강춘의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그들은 오직 강춘이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손목의 상처는 이미 오래전에 피가 멎었고 시신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현장의 경찰들은 모두 표정이 무거웠지만 여전히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했다. 동시에 그들도 즉시 공식 통보를 발표했다. 강춘 자살. 이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인터넷 여론은 다시 한번 폭발했고 극도로 들끓었다. 대중의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을 전례 없는 최고조로 밀어올렸다. 또한 이때 상하이 진씨 가문의 호화로운 별장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분노에 찬 얼굴로 지팡이로 바닥을 끊임없이 세게 내리치고 있었다. 그 짐승 같은 진진동 놈 어디 갔어? 즉시 나한테 묶어와. 이렇게 큰 구멍을 뚫어 놓다니. 이 늙은이가 반드시 걔 다리를 부러뜨려야겠다. 할아버지, 정말 제가 아니에요. 진진동은 이때 5갈래로 꽁꽁 묶여 진씨 집안 별장 거실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는 이때 비참하기 짝이 없었고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에는 경악과 억울함이 가득했다. 그는 울며 불며 눈물로 하소연했고 마음속에 억울함이 터진 독처럼 억누를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정말 강춘이 고의로 포르말데이드를 비축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단지 고모 진료의 지시에 따라 유성그룹이나 진씨그룹과 채무관계가 있는 회사들을 조사했을 뿐이었다. 임성그룹과 채무관계가 있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누가 알았겠는가. 하필이면 문제가 생긴 신화 신소재 회사를 골랐을 줄이야. 진진동은 말하며 어깨를 들썩이며 얼굴에 눈물을 닦았고 그 모습은 매우 불쌍해 보였다. 그럼 그 2천억 원은 어떻게 된 거야? 백발노인은
분노에 온몸을 떨었다. 그는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 올려 진진동의 몸을 세게 내리쳤다. 이 노인은 바로 진씨 가문의 기동 진여회였다. 비록 80세가 넘어 가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가문의 최고 권력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다. 그는 예로부터 진진동을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후계자 중 한 명으로 여겨 그가 진씨그룹 부사장 자리에 앉도록 했고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손자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으니 어찌 그를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 단지 신화신소재 회사에 2천억 원을 주면서 반년 안에 3천억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그들에게 임성그룹을 고소하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다른 것은 정말 모릅니다. 진진동은 감히 숨기지 못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때 강춘의 자금줄은 이미 끊겼고 그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 진진동의 이 돈은 3천억 원은커녕 설사 1조 원이라고 해도 강춘은 받아들였을 것이다. 어쨌든 일단 자금줄이 끊기면 강춘은 완전히 끝장날 것이었고 넘기기만 하면 그는 수백억에 달하는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2천억 원이 명확하지 않게 진진동의 계좌에서 강춘의 계좌로 이체되어 그들이 공모하여 포르말데이드를 비축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 그 후의 모든 일은 모두 진려가 진진동에게 총 4조 원을 주었고 진진동은 또 감흥공금 3조 원을 남용하여 단지 신화 신소재 회사를 인수하여 구멍을 메우고 싶었을 뿐이었다. 뜻밖의 신화 신소재 회사를 인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똥물 같은 수렁에 빠졌다. 똥이 아니어도 똥이 되었다. 왜 남을 위협했어? 처자식을 바다에 던져 물고기 밥으로 만들겠다고. 진여애가 한마디 묻고 또 지팡이로 한 대 쳤다. 할아버지, 그때 제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말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람 목숨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진동은 지팡이를 피하면서 서둘러 해명했다. 그도 뜻밖의 아무렇지도 않게 한 위협 한마디가 그가 강춘과 결탁했다는 증거가 될 줄은 몰랐다. 그는 정말 후회막급이었다. 역적. 우리 진씨 가문의 60년 기반이 너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진여애가 분노에 차소리쳤고 격동 속에서 한 입의 피가 입에서 뿜어져 나왔다. 핏물이 땅에 흩뿌려졌고 비릿하면서도 섬뜩했다. 할아버지, 진노대인. 진씨 집안 별장은 즉시 죽을 듯 혼란스러워졌다. 비슷한 혼란스러운 광경이 상하이 심씨 집안 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심아는 원래 회사에서 바빴는데 소식을 듣고 황급히 차를 몰아 별장으로 돌아왔다. 집문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분노의 고함이 넓은 홀에 울려 퍼졌다. 진려, 나한테 당장 나와. 또 무슨 미친 짓 한 거야? 아들 일 처리했어. 호화로운 옷차림의 진려가 복층별장 2층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지난 시간 동안의 고생은 그녀를 적지 않게 초췌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과 걱정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원래 정교했던 얼굴에도 몇 분의 세월의 흔적이 더해졌다. 어쨌든 그녀의 금덩어리 같은 아들은 여전히 경찰서에 갇혀 있었다. 그녀가 매일 가서 볼 때마다 아들은 아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울며불며 하소연했다. 공기는 곰팡내 나고 침대판은 너무 딱딱하고 음식은 너무 맛없다고. 이것은 그녀의 마음을 칼로 베는 듯 아프게 했다. 네가 진진동 시켜서 유성그룹 상장 방해했어. 심한이 분노에 차 진려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눈에는 질책과 분노가 가득했다. 이 일은 이미 인터넷에 떠들썩하게 퍼졌다. 이제 진씨 가문뿐만 아니라 그의 상암부동산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강춘의 영상이 인터넷에 막 나타나자마자 상암부동산과 진씨그룹의 주식은 즉시 하한가를 쳤다. 그를 더욱 골치 아프게 만든 것은 심충의 사건 자체가 이미 많은 규정에 어긋나는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인맥을 동원해서야 겨우 심충을 상하이로 데려와 다시 신문할 수 있었다. 이제 온 인터넷이 심충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상급 지도자들도 그에게 전화를 걸어 경고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많은 지도자들도 함께 끌려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나 안 그랬어. 진려의 눈빛이 피했고 어조가 약간 찔리는 듯 했다. 어쨌든 이 일은 그녀가 심한 몰래 한 것이었다. 이제 심한의 질책을 마주하니 그녀의 마음은 약간 당황스러웠다. 안 그랬다고? 이 일이 인터넷에 다 까발려진 거 몰라? 너 심한은 분해서 간과 폐가 다 아팠다. 그는 만 번을 생각해도 진려가 감히 자기 몰래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 국면을 이렇게 수습하기 어렵게 만들다니. 그 강민준 놈이 인터넷에서 헛소리한 거 아니야? 내가 알았잖아. 그 시골뜨기 놈 믿을 수 없다고. 내가 당신한테 말했는데 당신이 내 말 안 들었잖아. 진려는 즉시 강민준에게 화살을 돌렸다. 너 입 닥쳐. 심한이 으르렁거렸다. 그는 이때 더 이상 진려의 궤변을 들을 인내심이 없었다. 나한테 화풀이해서 뭐해요? 그 강민준 놈이 신의를 안 지킨 거잖아요. 게다가 인터넷에 까발려지면 뭐 어때요? 돈 좀 쓰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진려는 심한의 으르렁거림에 놀라 몸을 떨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울며불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심한, 내가 당신한테 말하는데 나는 충이 아들 하나뿐이야. 만약 걔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당신이랑 목숨 걸고 싸울 거야. 너 이 패가 망신할 여자야. 너 정말 자식 망치는 좋은 엄마구나. 심한은 분노에 얼굴이 붉어졌고 그는 손을 들어 진려의 뺨을 세게 한 대 때렸다. 짝! 하는 맑은 소리가 조용한 홀 안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5손가락 자국이 진려의 얼굴에 선명하게 찍혔고 얼굴의 파운데이션이 이따기에 맞아 땅바닥에 우수수 떨어졌다. 당신 감히 날 때려? 이 천벌받을 심한. 흑흑. 진려, 나는 당신과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어. 진려는 울며불며 소리치더니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려 했다. 다리 건너자마자 배에 걷어차는 거지. 이제 내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를 거야. 걸어봐. 네가 아빠를 화나게 해서 죽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심한이 분노에 차 으르렁거리더니 쾅 하고 문을 세게 닫고 떠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진려와 얽힐 시간이 없었다. 빨리 사람을 찾고 홍보팀을 찾아서 이 파문을 진정시킬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도시에서 강민주는 낯선 여성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강민주는 상대방과 은행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강민준이 은행에 도착했을 때 한 여성과 17, 1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장기철의 사무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녀는 얼굴이 청수하고 기품이 탈속했지만 이때 여성과 소녀 모두 눈물이 범벅이었고 매우 슬퍼 보였다. 그들은 바로 강춘의 남은 가족이었다. 인터넷에서 강춘의 사망 소식을 안 후 그들은 강춘의 당부에 따라 서둘러 차를 몰아 강민준을 찾아온 것이었다. 장형님, 그들을 해외로 보낼 방법 있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강민준은 눈앞에 슬픔에 잠긴 모녀를 보고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장기철에게 물었다. 원래 강민준은 그저 그들에게 돈 한 푼을 주기로 동의했을 뿐이었지만 강춘이 너무 절망적으로 행동했다. 진씨 가문이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래서 그는 장기철이 은행의 티켓팅 채널을 이용하여 그들을 빨리 보내주기를 바랐다. 제가 비행기표 예매해서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그들을 해외로 보내겠습니다. 장기철은 뜻을 알아차리고 더 묻지 않고 일어서서 전화를 걸어 준비했다. 장기철이 떠난 후 강민주는 그제야 은행카드 한 장을 꺼내 여성에게 건네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 카드 안에 3억 원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당신들은 해외로 나가서 비행기를 갈아타세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아무에게도 당신들의 행방을
알리지 마세요. 잘 살아가세요. 어쨌든 살아있는 두 생명이었다. 강민주는 정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를 원치 않았다. 감사합니다, 도도야. 빨리 은인께 감사하다고 해라. 여성이 카드를 받아들고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그녀는 목이 메어 옆에 있는 소녀에게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도도라는 이름의 소녀는 즉시 강민준 앞에 무릎 꿇으려 했다. 강민준은 눈치가 빨랐다. 한 손으로 소녀의 팔을 잡았다. 소녀의 팔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민준은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여 애써 감정을 진정시키고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강민준에게 건넸다. 오빠,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만약 오빠가 저에게 돈을 주시면 이걸 오빠에게 드리라고요. 말을 마친 이 외로운 모녀는 황급히 떠났다. 강민준은 강춘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늙은 여우, 과연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퇴로를 남겨두었다. 도도 소녀가 그에게 준 USB 안에는 $2의 영상이 들어있었다. 만약 첫 번째 영상이 폭로된다면 강민준이 신분과 명예를 잃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영상 속에는 강민준이 고의로 신화신소재 회사의 주식을 억누른 진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신화신소재 회사가 먼저 강민준을 겨냥했고 그 후 강민준이 반격한 것이었지만 어쨌든 약간의 선을 넘었다. 현재 강민준의 인터넷에서의 인기와 거의 완벽한 이미지로 만약 이 일이 터져 나온다면 분명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었다. 그도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 마치 어떤 일들은 보통 사람이 하면 기껏해야 도덕적인 비난을 받지만 유명 인사가 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두 번째 영상은 강민준이 모든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영상 속에서 강춘은 자신이 강민준을 속여 투자하게 했고 자금을 모아 포르말데히드를 비축하려 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강민준이 자금을 뺀 것은 강춘이 진진동이 신화신소재 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그가 진상을 강민준에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강민준은 자금 안전을 위해 서둘러 팔아치운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강민준은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 어쨌든 죽은 자는 말이 없었고 모든 것은 전적으로 강춘의 입에 달려 있었다. 이것은 나에게 경종을 울리는 셈이군. 강민준은 USB 안의 내용을 다 보고 장기철의 사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꿈에서 돌아온 후 그는 정말 약간 거리낌 없어졌다. 미래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만심이 부풀어 올라 천하를 얕보았다.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평범한 사람이겠는가. 임성그룹의 임중혁은 하마터면 강민준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 신화신소재 회사의 강춘은 하마터면 강민준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킬 뻔했다. 명예라는 것은 없을 수는 있지만 더럽혀져서는 안 되었다. 강민준은 인터넷 폭력의 무서움을 깊이 겪어보았다. 만약 나중에 그가 여전히 이전처럼 행동하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큰 화를 불러일으킬지 모른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한 후 강민준은 경멸하는 마음을 거두었다. 특히 진씨 가문과 상암부동산을 상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두 사돈 가문은 상하이에 수십 년간 뿌리내린 최고의 후문 가문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과연 백발의 벌레는 죽어도 뻣뻣하다였다. 한 방망이로 그들을 때려 죽이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했다. 사실 만약 강민준이 단순히 수능 만점 수석 합격자였다면 푸단대학이 비록 신입생 유치 의향이 있더라도 단지 입학 담당 교사를 보내 접촉했을 것이다. 좌살한 교수의 학술 분야에서의 깊은 학식과 경제계에서의 지위로 그녀는 절대 직접 나서서 강민준을 초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강민준은 수석 합격자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신분, 신비한 개인 투자자가 있었다. 좌사란 교수와 앨리스는 모두 강민준이 원유시장에서 투자하고 조작했던 전 과정을 자세히 연구했고, 심지어 이것에 대해 특별히 연구회의까지 열었다. 좌사란 교수는 모든 가장 우수한 제자들을 이끌고 강민준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분석했고,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정확한 공격, 그야말로 신의 한 수다. 좌사란 교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업계에서 여러 해 동안 본 것 중 가장 완벽한 공격이었다. 중요한 것은 자본의 수율이 무서울 정도로 높았다는 것이다. 나중에 강민준이 수능 만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좌사란 교수는 당장 날아가서 그를 영입하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이때 강민준은 스캔들에 휘말렸다. 이것은 좌사란 교수를 망설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인재를 아꼈지만 쓰레기는 절대 싫어했다. 이제 강민준이 스스로 결백을 증명했으니 좌사란 교수는 다시 한번 인재 영입의 뜻을 불태웠다. 아쉽게도 일이 바빠 직접 올 수 없었고, 그래서 앨리스가 주도적으로 가겠다고 신청했다. 좌사란 교수도 이 기회에 물 흐르듯 배를 띄웠다. 하하, 자자, 우리 앉아서 얘기하죠. 장기철은 과연 늙은 여우였다. 두 사람이 사교적인 칭찬을 거의 다 나눈 것을 보고 즉시 주인으로서 인사를 시작했고, 서비스 직원에게 빨리 음식을 가져오라고 재촉했다. 강민준하고 저는 제 지도 교수님을 대신하여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앨리스가 자리에 앉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 앨리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를 찾아온 학교가 너무 많아서 제시하는 조건들도 매우 파격적입니다. 저는 듣는데 좀 지쳤는데 우리 식사 먼저 하는 게 어떨까요? 강민준이 웃으며 말을 끊었고 동시에 장기철에게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다. 이것은 강민준이 일부러 장기철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장기철이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 장기철이 어찌 강민준의 뜻을 모르겠는가? 그는 강민준에게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민준아, 푸단대학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명해. 게다가 경제학부의 좌사란 학장님은 경제 분야의 권위자 중에 권위자시라고. 사실 우리 그냥 먹으면서 듣자. 혹시 앨리스 씨가 너에게 다른 특별한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모르잖아. 장기철은 곧 상하이로 부임할 예정이었다. 만약 좌사란 교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가 나중에 상하이에서 공직 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매우 유리할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어 강민준을 권했고 분명히 앨리스에게 보여주려 했다. 틀림없다. 이 앨리스 여신님이 돌아가서 좌사란 교수에게 한마디만 해주면 그는 상하이에서 발판을 굳힌 셈이었다. 강민준은 일부러 망설이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왕 장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들어보죠. 푸단대학이 제시한 조건들은 여전히 극히 매력적이었다. 일반적인 후한 장학금 외에 그들은 심지어 강민준이 재학하는 동안 모든 비용을 면제해주고 개인 기숙사까지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람을 가장 설레게 만든 것은 바로 좌사란 교수의 영재 실험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영재 실험반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푸단대학 경제학부에 이런 신비한 반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반 전체 구성원은 모두 좌사란 교수가 전국 각지에서 직접 엄선한 학생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박사 과정까지 바로 진학하도록 선택된 뛰어난 천재들이었다. 이 반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은 모두 인재 중의 인재였고 여기서 순조롭게 졸업한 사람들은 더욱 업계의 기둥이 되었다. 이 반의 교육 자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풍부했다. 학생들은 수많은 국내, 심지어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모든 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게다가 학생 자신이 연구 프로젝트만 있다면 일단 제안하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경비 조달을 위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꿈꾸는 이런 우대 조건 앞에서 강민주는 오히려 망설였다. 만약 박사과정까지 바로 진학한다면 몇 년을 공부해야 하는 건가? 강민준에게 공부는 이미 오래전에 그의 최우선 선택이 아니었다. 공부의 목적은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더 좋은 직업을 찾고 더 많은 재산을 벌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근본적으로 직업을 찾을 필요가 없었고 돈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에게 공부는 대부분 이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함이었다. 일단 박사과정까지 바로 진학하는 것을 선택하면 대학 과정은 최소 4년, 박사과정도 최소 4년, 합치면 바로 8년이었다. 만약 순조롭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졸업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강민주는 절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에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당연히 만약 이 세상의 학생들이 그의 이런 생각을 안다면 분명히 그를 욕할 것이었다. 이렇게 배부른 소리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사실 영재 실험반은 졸업 시간에 대한 고정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앨리스는 비록 강민준이 왜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인내심 있게 그에게 설명했다. 당신이 충분히 뛰어나고 충분한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의 수량과 질이 표준에 도달하며 참여한 과학 연구 프로젝트, 학술 회의 또는 강연 수가 충분하다면 조기 졸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럭저럭 괜찮네요. 강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과목불망 능력으로 설사 벼락치기에 의지하더라도 학점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과학 연구 프로젝트, 학술 회의, 논문에 대해서는 비록 단순히 벼락치기에 의지할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돈이 있었다. 속담에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고 했다. 돈을 들여 몇몇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었다. 그가 10년 미래 경제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학술 회의에서 몇 마디 호언장담하는 것도 문제 없었다. 어쨌든 그는 서울에서 김민석 채널 인터뷰에서도 꽤 많이 말했었다. 그리고 논문에 대해서는 누가 논문을 반드시 자기가 직접 써야 한다고 규정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강민주는 과연 좀 마음이 움직였다. 다음 이야기는 몽상서책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